홍콩의 화이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정빙원은 이틀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휴가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고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동료들은 빙어와 연락이 안 되자 그 동생 허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신호음이 한참 동안 울려도 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 자식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거 동생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겁니까? 빙어 형이 근무하는 경찰서예요. 형이 이틀째 출근을 안 하고 있어서 걱정돼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동생은 형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연락한 경찰관에게 화를 냈습니다. 형이 빌려간 돈도 아직 갚고 있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빙어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빙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빙어는 경찰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B블록 5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빙어! 빙어 있어? 빙어! 경찰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려보자 손잡이는 힘없이 돌려졌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순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을 켜고 들어간 순간 2층 침대에 누워있던 4명의 가족이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경찰관을 죽였어. 그것도 가족까지. 애들이며 부인의 정형사까지 모두 죽여버렸잖아. 반장은 너무 잔인하게 살해당한 빙허의 가족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목에 칼로 찔린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을 잔인한 수법으로 보아 원한 관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특히 빙어 몸에는 10여 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이며 몸과 목에도 모두 자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살해당하기 전 커다란 둔기 같은 것으로 큰 충격을 가한 것 같았습니다. 두 부부도 안타까웠지만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살해당한 것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반장님,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살해당한 건 약 한 4일 정도 된 것 같고요. 아마 4월 4일 정도에 살해당한 것 같고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봐서 그 이후에는 누가 출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빙어는 경찰에 입사한 지 15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순간 경찰 생활하던 동안 구속했던 범인 중 한 사람이 원한이 맺혀 이런 범행을 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족적조차 남기고 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본인의 흔적을 은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족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사던 중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반장님, 여기 메모가 한 장 있습니다. 메모? 뭐라고 써있는데? 정빙호, 정해준 시간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너와 가족을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반장은 글을 읽고 나서 너무 허무했습니다. 15년 경찰 생활에 빚이나 지고 그렇게 살다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죽임이나 당한 경찰이란 직업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사채업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내 형사는 지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막내 형사가 한 도박장을 급습했을 때
도박장의 도박꾼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외투로 얼굴이며 머리 전체를 감싸준 한 중년 남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남성은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였고 결국 형사는 그 남성의 팔을 제압하여 얼굴을 내밀게 했습니다. 정 형사님! 막내 형사는 너무 놀라 한참 동안 정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막내야, 오늘 다 못 본 거로 하는 거다. 정 형사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모르겠다며 외투를 벗어젖히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판돈을 한 손에 가득 집어들고는 갈색 가죽 가방에 쑤셔넣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고개도 못 들고 곁눈질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꽁지돈을 빌려주던 사채업자는 정빙어를 눈여겨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저놈이 뭐하는 놈인데 경찰이 그냥 풀어주지? 아이, 그리고 저놈이 나한테 빌려간 돈이 몇 천만 원인데 저 돈을 가져가게 그냥 놔두는 거야? 사채업자는 형사들과 돈가방을 들고 나간 남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정형사 정빙어는 부인이 둘째를 추산 후 도박장 출입을 끊었습니다. 정형사가 도박장을 끊은 이유는 너무 많은 도박빚을 지고 있어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가는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생각해보니 사채업자가 채무 관계가 있는 정형사를 죽였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정형사가 죽으면 사채 쓴 돈을 받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주위의 사채업자를 조사한 결과 정형사가 몇 년 전 개인 사채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었다며 사인이 사채로 인한 타살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야, 범인이 금품을 노렸다면 닫혀있던 현관문 대신 창문을 이용해서 침투하지 않았을까? 반장은 정형사의 주변 인물들을 차례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반장은 정형사의 이전 경력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형사가 경찰이 된 후에도 클럽에서 여성들과 수없이 많은 관계를 가졌으며 정형사의 부인 또한 몽코 댄스클럽의 전속 댄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형사 부인이 그 클럽에 들어가면 그 수영복 같은 거 입고 춤추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정말이야? 아마도 정형사 부인이 처음에는 정형사가 형사인 줄 모르고 있다가 두 사람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진 후에 형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갈 무렵 정형사 부인 리펑미는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형사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다짐하고 인근 임대 아파트를 얻어주었습니다. 리펑미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쉴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정형사는 의도하지 않게 한순간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가족이 자리를 잡을 무렵 둘째 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형사의 박봉으로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빙어는 부인에게 부업으로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며 물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질 무렵 정형사는 가족을 위해 도박에 손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중 8구 도박 자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고 결국 돈을 다 잃고 나니 임대 아파트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언덕 위 교통이 불편한 경찰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홍콩의 높은 물가로 생활이 어려워진 부인 리펑미는 야간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정영사에게 내일부터 출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펑민은 봉제 공장에 한두 달 근무를 해보니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쥐꼬리만큼도 안 주는 환경이 싫었습니다. 그러다 리펑민은 기존에 일했던 댄스홀을 찾아갔습니다. 리펑민은 남편에게 봉제 공장에 출근한다며 남편 몰래 댄스홀에서 일하게 되었고, 당신 봉제 공장에 출근하는데 웬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해?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부인은 거울 앞에서 바쁘게 화장을 마친 뒤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리펑민은 화려한 불빛 아래 입은 듯 안 입은 듯한 실오라기 옷을 걸치고 사내들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리펑민만 바라보던 사내들은 침을 흘리며 그녀를 구경하고 있었고, 그때 한 젊은 남성이 한 손에 돈을 들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자기 왔어? 리펑민은 친숙한 듯 사내와 가벼운 포옹을 했습니다. 한참 뒤 리펑민은 그 남성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뒤 그 남성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텔로 들어간 두 사람은 일을 마친 뒤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나이 먹은 놈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 리펑민은 본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부인의 이런 생활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정빙원은 그녀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댄스홀에서 만난 24살 먹은 총각과 즐겁게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며 본인도 합의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경찰 숙소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숙소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은 결혼한 부부에 한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 오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도 문제였습니다. 화가 난 빙어는 그녀와 바람 피우고 있는 청년의 신원을 파악해봤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은 리신라이였고 1979년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홍콩에 넘어온 불법 체류자, 노동자였습니다.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노가대꾼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영사의 부인 리펑미의 내연남 리신라이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 거주지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곳은 리신라이의 사촌이 머물고 있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리신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해 용의자로 조사 중이니까 협조 부탁합니다. 경찰은 그가 머물고 있던 방에서 혈흔이 묻은 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혈흔이 묻은 또 다른 상의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촌은 얼마 전 중국 본토집에 다녀오겠다며 중국으로 들어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근무했던 직장으로 출동했습니다. 4월 4일이었던가? 어이 최씨, 그때가 4일 맞지? 그날 리셀라이가 허벅지를 다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었죠. 중국에서 일을 마치고 홍콩으로 돌아온 리신라이는 입고 가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날 왜 내녀 가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겁니까? 리신라이는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누구를 죽이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은 증인이 있다며
당신이 범행했다는 증인도 5명 확보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 마세요. 경찰은 범행을 시인하라며 다그치기만 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묵비권을 행사한 그를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리신라이는 경찰서를 나와 급하게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리신라이는 사촌의 소개로 모 신문사 기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자가 본인들과 인터뷰만 해주면 거액의 금액을 살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자는 경찰과 연결된 가짜 기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행을 사실대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댄스홀에서 그녀를 만나 정이 들어 결혼하기로 했으나 남편과 이혼이 쉽지 않다고 하자 이용만 당한 것 같아 때를 기다렸다가 모두 죽여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자는 맞다. 그 현장에 범인이 남기고 간 메모에 한문 글씨가 너무 잘 써 있다고 하던데 서체를 따로 배우신 거예요? 그러자 본인을 지켜 세워주는 게 신이 났던 리신라이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시 한 구절 멋지게 써드릴게요. 기자에게 선물이라며 멋진 한문 필체로 한 문장을 써주었습니다. 기자는 그와 면담을 끝낸 후 녹음 테이프와 메모지를 써준 한문을 경찰서에 증거로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겨 리신라이를 구속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리신라이는 제가 노가다에 뛰고 있는데 시간이 남을 때마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댄스홀 청소 일자리가 생겨서 거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유난히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는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리신라이는 그녀와 그렇게 일하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그녀와 눈이 맞자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본인과 결혼해서 살고 싶어 했으나 2명의 자녀가 있던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이 쉽지 않아 결국 한참을 망설이며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한 리신라이는 그녀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집 열쇠 줘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저녁 리신라이는 빙허 가족이 외식을 나간 사이 빙허의 집으로 들어가 침대 철제에 전기선을 연결했습니다. 빙허가 누울 침대 자리에 전기선을 연결해 그가 누울 때 감전사를 시키려고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리신라이는 베란다 창문 밖 화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집안 불을 소등시킨 뒤 리신라이는 베란다 뒤에 숨죽여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뒤 세면을 맞춘 남편 빙어가 침대 위에 올라가자 전기 코드에 꼽아두었던 전기선으로 감전시켰습니다. 빙어가 쓰러지자 준비해둔 흉기를 들고 빙어의 침대 위로 올라가 빙어를 처리했습니다. 일을 마친 리신라이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들을까 두려웠던 리신라이는 아들 침대로 튀어 올라갔습니다. 소리 지르는 아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건너편 침대에 누워있던 막내딸도 소리를 질렀고 주방에 숨어 있었던 빙어 부인 리펑미는 남편만 죽이고 나가기로 한 내연남이 자녀까지 죽이자 야, 이 미친놈아!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애들까지 죽이면 어떡해! 리펑미는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칼을 내연남 리신라에게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실갱이하던 순간 리펑미는
내연나무 허벅지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리신라인은 고통스러워하며 혹시나 내연녀가 본인을 죽일 것이 두려웠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도 어쩔 수 없이 칼을 휘둘렀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내연남 리신라인은 신발장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넣었습니다. 살인범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 집에 침입했을 때부터 남편의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손에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어 지문이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988년 5월 리신라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영국 법령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했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리신라인은 1993년 사형법의 폐지로 형이 바뀌어 무기징역으로 재선고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